무슨 얘기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항상 어느 자리를 가든지 간에 다양한 분들이 있고 그 다양한 분들에게 들려드릴 얘기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쪽에 집중해서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가장 잘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이 도전이라는 게 제 삶을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20대부터 했던 도전들이 제 삶을 많이 바꿨고 그리고 사회도 어느 정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쪽에 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는 저는 막판에 끼어든 게 정치고 그 전부터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소개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까 제 개인적인 뭐 이력을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아마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건 제가 이제 정치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게 가장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내가 왜 그걸 하겠다고 선택했을까? 네. 도전할 때도 생각했고요. 이번에 선거 떨어지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한다고 했을까?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 또 정치라는 것은 한 가지 그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오늘 그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 붙여보기를 젊은 창의력을 유도하는 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 붙여본 거는 아무래도 뭐 도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또 창의력이 가미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 좀 풀어놓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이준석 아까 소개될 때도 뭐 대표 청년이 이렇게 소개됐는데 제가 1985년생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85년생인 사람이 60만 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60만 명, 뭐 더 넓게는 수백만 명의 청년이 있는데 그 수백만 명 중에서 왜 이준석이 자꾸 방송의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영역에서 자꾸 등장해가지고 이름이 나오느냐 해가지고 제 스스로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필 난가? 저는 제가 5년 전만 해도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난가? 라는 거에서 생각해봤는데요. 좀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방송하는 걸 봤겠죠. 예전에 썰전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했던 이력도 있고 이분은 국회의원 됐는데 저는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또 진중권 교수님 아시죠? 사실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이때가 2013년인데 EBS 교육방송에서 저를 3박 4일 동안 베트남에 진중권 교수님이랑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죠?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진중권 교수의 말반을 당할 만한 보수 쪽 사람이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아했어요. 제가 정치한 지 얼마나 했다고 그 당시에. 정치 2012년에 시작했는데 2013년에 제가 그런 평가를 듣는 거 보고 약간 놀랐어요. 그런데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방송들 더 지니어스라고 예능 방송 같은 거 나와가지고 활동하게 되고 왜 하필 이런 그 방송들이나 아니면 이런 위치에서 저한테 의뢰를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 합니다. 아직까지도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제가 활동하는 영역이 여러 가지인데 반해가지고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 갖는 그런 계기는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 학벌을 보고 막 이렇게 관심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요청 같은 거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런 거 강연해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버드 가는 거.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릅니다. 네. 이런 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 미국 대학 같은 경우 입학 사정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뭘 해가지고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딱 이것 때문에 됐다라는 말을 하기가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전혀 강연에 가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왜냐면 저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정치인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정치로 이름을 좀 알렸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전 잘 모릅니다. 예, 제가 정치에서 뭐 선거에 당선돼 본 것도 아니고 낙선밖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한테 방송인 되는 방법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려고 준비해온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젊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어떤 권위자도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관심 갖고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도전이란 거는 웬만한 사회의 지도자들이 항상 던지는 단어입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도 선거에 나오면서 변화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세상을 어떻게 좋게 바꿀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사회 리더들이 하는 아마 그런 고민일 겁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맥락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다양한,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양성되어 있냐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리더십 트레이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 리더십 트레이닝이 잘 되어가지고 최대한 많은 리더들이, 다양한 리더들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제 이력 중에 아까 간략히 넘어갔는데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다른 제 이력들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이력입니다. 저와 과천이라는 이 도시의 인연도 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봉사단체를 통해가지고 조금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봉사단체가 10년 동안 그 대우증권의 후원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옆에 대우증권 과천연수원에서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항상 했었기 때문에 좀 여기 오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랑 교육봉사단체는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우선 대부분 대학생이죠.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저소득층 중학생들에게 수학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전국에서 한 12군데 지역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단체 지금까지 거쳐간 대학생들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 한 8,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활동했는데요. 이 8,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대학생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과연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갈까? 리더십의 위치로 올라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런데 그 8,000명이 단체 활동하는 걸 제가 쭉 지켜보면서 몇 가지 그냥 자연적으로 비율이 보이더라고요. 전체 다 있으면은 한 10분의 1 정도가 할 줄 아는 게 뭐냐면은 뭔가 이 거대한 단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줄 압니다. 우리 단체에 이런 문제점이 있네요라는 것을 밝혀내고 또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분의 9 정도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 정도만 수행하고요. 그럼 그 10분의 1 중에서 또다시 한 10분의 1 정도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10분의 1에 또 10분의 1이 실제적으로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게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는 것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100분의 1 중에 또 한 10분의 1 정도가 할 줄 아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속한 조직에 어떤 변화를 위해 가지고 스스로 일을 해서 성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가만히 놔뒀을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 가지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이 비율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많은 조직들, 실제로 한 요 정도의 비율로 리더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다 겪어봤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총학생 회장이나 학생 회장 뽑아보면은 1년에 뭐 한 명 정도 그 뽑힌 사람이 그 사람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 예를 들어 대학교 총학생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축제 때 가수 고른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 외에 실제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실제로 영구적으로 남는 그런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발생적인 비율로는 우리에 속한 조직들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에 약간 도달하게 되는 거죠. 또 따지고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으려면은 어떤 조직들에 다양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1년에 기껏해야지 총학생 회장이라든지 학생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뽑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리더십이라는 거는 자리가 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일단 과연 우리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어떻게 이런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고 리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또 다른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2012년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면 이준석이 그러면 그 당시에 등장하게 되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방송에서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보자면요.
네, 이준석 우선 뭐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때 아무도 좀 몰랐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21일 저한테 좀 특이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되게 신기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배움을 나눈 사람들, 그 교육봉사단체에 서울 마포구에 교육장이 있어요. 서울 마포구에 교육장이 있는데 마포구에 있는 배움을 나눈 사람들 마포교육장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제가 얼굴은 공개할 수 없지만은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하셨던 말을 제가 소개시켜드리자면요.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 씨는 하버드 나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소득층 중학생 가르치는 이런 일을 매 주말마다 아니면 저녁 때마다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답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 4호선 타면은 종점이 단곡이죠. 네, 단곡에 여기 제 고향입니다. 네, 그래서 단곡에서 있는 그 상계동에서 제가 태어나서 살면서 제가 그래도 그 동네 잘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시다면은.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교육 하나 붙들고 이렇게 저를 키워오셔가지고 그 교육 하는 대로 잘 배워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걸 믿고 살았어요. 엄마가 야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저는 믿고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성과를 낸 사람인데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딱 제가 대학 4년 미국 유학 갔다 왔거든요. 2007년도에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중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얘기해봤어요. 그냥 야,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만은 중학생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아 이준석 씨 요즘 그런 세상 아니에요 라고 예, 제가 그 나이에 그런 얘기를 중학생한테 들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의 발전 방향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결국에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계층 간의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과거보다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과거보다. 근데 제가 본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의 결정체입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거의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거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사실상 결정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게 굉장히 싫었죠.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상계동에서 어릴 때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부정당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것이 다 다음 세대에 제가 제 자식에게도 제가 물려준 재산이 많지 않다면은 저는 차라리 제 자식한테 너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게 저의 하나의 목표였어요. 제 도전이었던 것이죠. 적어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는 게 제 큰 틀에서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육 사다리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살아있는 걸 저는 원한다. 그래서 저는 그쪽을 향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 제가 경험한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걸 그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는 중학교 졸업한 애들이 엄마랑 앉아서 얘기를 해요. 엄마 난 아무래도 앞으로 공부 쪽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동네에서 일하면서 살래라고 하면은 뭐 직업에 딱히 귀천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미국은 애초에 중학생 애들도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을 굉장히 일찍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과천시에서 누가 중학생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난 앞으로 공부를 통해서 뭐 하기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동네에서 일하기 시작할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엄마가 죽도록 때리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러 나가서 애를 학원에 보내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서서히 그런데 그런 모습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저소득층 쪽에서는 아주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이제 준비해왔던 피자를 딱 꺼내놓더니만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러면 이준석 씨는 도대체 어떤 해법이 있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뭐 공교육을 활성화시킨다 아니면 뭐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많은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준석 씨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운영해오던 단체의 체계를 막 설명해줬죠. 저는 이분한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저는 교육봉사단체, 교육기부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한번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신 제가 해보고 싶은 형태는 무식하게 성적을 올리는 단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저 때가 2011년인데 우리나라의 교육기부라는 이제 교육봉사단체라는 것들이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많이 이제 설립이 됐었습니다.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면 기업체들한테 그걸 맡겼거든요. 기업체들한테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이걸 해라라고 했더니만은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가르쳤던 중학생이 과거에 KB금융그룹에서 하는 그런 교육봉사단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그 경험을 물어봤더니만은 선생님 거기 교육 빼고 다 해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만은 그 단체에 가서 자기가 수혜자가 되면은 노란 옷 입은 노란 옷 맞춰 입은 대학생들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하고 놀아준대요. 네. 그리고 그러면 교육기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만은 마지막에 한 이틀 정도는 통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중학생들 중에 과연 통장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은 수요가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 생각하거든요, 100%. 우리 통장이라는 건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청원경찰한테 돈 가져가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걸 왜 중학교 때 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기부나 교육봉사라는 게 2010년대 초반까지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결국에는 공급자 위주로 갔던 거죠. KB에서 우리 은행이니까 이걸 가르칠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통장 만드는 법 배우고 싶은 사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수요가 없는 영역에서 단순히 그냥 수치로서만 진행되고 있던 게 교육기부 활동이었던 거죠. 그거 외에 또한 부류가 있다면은 청소년들 데려다 놓고 보통 힐링이나 멘토링 한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잘 알겠지만 저희 중고등학교 때 직업 상담 같은 거 받아보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담사를 하는 분 200가지 직업을 다 한다 그러고 저한테 OMR 카드 한 다음에 너는 의사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신뢰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청소년에게 제공을 하면서 지금 뭔가 제공하고 있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사실은 요식행위에 가까웠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분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어쨌든 수학 성적을 올리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단체는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결국 도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교육봉사를 한다라는 것도 대한민국에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봉사단체 찾아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보통 과외식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정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이제 이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만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주머니께서 좀 의심이 많으십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믿으시려고 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준석 씨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옆에 마침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여드렸더니만은 그때 이제 이걸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데 느꼈던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이분이 그 당시에는 왜 왔는지 전 몰랐죠. 왜 저를 찾아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1년 12월 26일 이날이 전 기억나는 게 뭐냐면 12월 25일이 뭐죠? 크리스마스죠. 저희 배움을 하는 사람들 저희 교육봉사단체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원래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니까 다들 바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선생님들이 안 바빠요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2월 25일에 굉장히 시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날 대회식을 합니다. 단체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제가 막 회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네, 내일 회의가 있는데 좀 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12월 26일날 제가 그럼 회의를 제가 뭐 피자도 못 먹었는데 가서 한번 참석해 드리죠. 그래가지고 회의에 참석했더니 저를 정치인 만들어버립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전 이걸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제 얼굴이 공개됐으니까 어쨌든 저 아주머니가 대한민국의 지도자잖아요. 저분이 당시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라는 걸 앞두고 청년 지도자를 찾겠다고 나섰을 때 청년 한 명을 발굴하겠다 나섰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찾았느냐를 한번 다시 복귀해보다 저한테 던졌던 질문들을 되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 이런 문제를 발견해서 행동을 하느냐. 문제인식을 남들보다 앞서서 문제인식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추진력을 바탕으로 뭔가 성과를 내는 능력 이 3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리더를 발굴하는 과정을 겪는 거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항상 나오는 화두가 뭐냐면 스펙타파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스펙이 아니라 그럼 무엇으로 사람을 많이 뽑게 될 것인가라는 걸 보면 결국에는 스토리라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면은 앞으로 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당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어떤 문제를 자발적으로 발견했으며 그것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느냐. 이게 아마 리더의 자질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여기서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비영리 단체라는 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 그 능력,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추진력 있게 해내는 도구로서 저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게 아주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는 게 여러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 김대중 대통령을 하나 인용하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80년대나 이럴 때 보면 저런 말씀하셨죠. 행동하는 양심은 늘 깨어 있어라 라고 그 시대의 청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 당시에는 저 말을 왜 했을까요? 저 당시에는 정치 민주화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정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이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해봐라라는 취지로 그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셔가지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만약 지금 세대의 청년들한테 한다면은 과연 청년들이 이루어야 될 만한 그런 목표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한 80대쯤 되신 분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세대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젊었을 때. 그분들이 젊었을 때 그 세대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경제 발전, 먹고 사는 문제, 산업화가 그분들의 아마 목표였을 겁니다. 그거 외에 딴 걸 생각할 수 없죠, 그 당시에는. 왜냐? 경제적으로 우선 발전해야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뭘 바라봤을까요? 그때는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정치 민주화를 이제 꿈꿨겠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민주화의 가치를 생각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세대, 지금의 2030 세대나 젊은 세대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그럼 무엇일까요? 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그런 공동의 목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제가 이걸 대학생들한테 가서 강연하고 이러면 뭐 별의별 답이 다 나옵니다. 뭐 대학 등록금을 인하해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취업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목표들이에요. 그것들은 하나하나 다 중요한 목표들이 꼭 이뤄야 되는 목표들이긴 한데, 저는 만약에 제 손자가 나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는 무슨 세대예요? 그랬는데 등록금 인하 세대란다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뭔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그러면은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나라들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보면은 영국 같은 나라도 살펴보면 처음에 뭘 했을까요? 처음에 산업화를 했죠. 산업혁명으로. 그 다음에 참정권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같은 것도 있었고 그게 민주화의 단계겠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로 서구의 나라들은 대부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요. 네.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까지는 뭐 민주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복지사회나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고민들이 높아질 텐데 이것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어떤 식으로 그럼 경제 발전을 이뤘을까요? 엘리트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많이 이뤘던 게 경제 발전입니다.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 보냈고요. 번 거 다 저축하라 그러면 저축했습니다. 엘리트들이 하라는 대로 주도하는 대로 해가지고 많이 이뤄낸 게 경제 발전이죠. 그 다음 세대, 민주화 세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득권층이 또는 지배층이 불합리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저항하는 것으로 이뤄낸 게 민주화죠. 그렇다면 과연 이번 단계 우리 세대가 이뤄내야 될 더불어 사는 사회, 복지사회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 엘리트들 말을 다 듣는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에 무조건 저항한다고? 아니면은 또 계급 간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했을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를 뒤에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자, 저는 어쨌든 이 베나사라는 단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에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복지나 아니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정치에 참여했을 때 그 계기가 저는 제가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때가 이제 벌써 2011년 12월 27일
12월 26일에 제가 처음 정치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7일인데 그 다음날 어떤 기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인터뷰한 다음에 쓴 기사예요. 저는 이 당시 이 인터뷰에서 제가 왜 정치를 하고 싶은지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밑에 정작 나온 제 말을 보면은 대학 등록금 문제나 저소득층 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저렇게 얘기 안 했어요, 기자한테. 근데 기자가 저렇게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기자는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어떤 흥미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주의 깊게 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쓴 거죠. 저 기자가 지적 능력이 딸린 건 아니에요. 일간지 기자가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겪었던, 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그대로 한번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제가 운영하는 교육봉사단체에서 저희는 1학년 2학기 때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가르칩니다. 2년 동안 가르치는데 3학년 1학기 때 제가 졸업시킨 학생이 3학년 2학기가 돼가지고,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돼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여학생인데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왜 왔니? 그랬더니만은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만은 자기 그날 학교 갔다 온 날이었는데 교복치마를 확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나 이러면서 제가 봤는데 제가 애 허벅지를 보니 허벅지 위에 빨간 줄이 두세 줄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어디서 다쳤니?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선생님 저 지금까지 사실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는 얘기 못 했는데 왜냐 여기 와 있으면 되니까 피해 있으면 되니까 저 지금까지 13년 동안 집에서 구타당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나 너희 어머니도 만나보고 했는데 절대 그런 분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 맞았는데 왜 허벅지에 상처가 나냐고 했더니만은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중학생 돼가지고 엄마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지니까 그때부터는 엄마가 저를 의자에 묶어놓고 때려요. 그러더라고요. 의자에 묶어놓고 애를 때리면은 허벅지 위에 빨간색 상처가 갑니다. 처음 들으신 분 있겠지만 저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을. 네. 거기서 저는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저는 그래도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저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런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제 스스로 자아 도취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당장 그 학생을 저희 집에서 재웁니다. 제 여동생이랑 같이 이제 여동생 방에서 같이 자게 했거든요. 2박 3일 동안.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난리 납니다. 엄마가 제가 애를 빼돌렸다 그러면서 음독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막 그 중환자실 가가지고 미세척하고 있고 이러는데 저는 그때 제가 사람 한 명 죽이고 진짜 인생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겨우 미세척해서 어쨌든 엄마는 살아난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오히려 했던 생각은 뭐냐면은 엄마가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면 더더욱 애를 집에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애를 청소년 쉼터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 보호시설에. 여기 보내고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래도 나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사람들보다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한 아이의 삶에 도움을 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랄랄랄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1년 뒤에 또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했던 말을 듣고 저는 그때 엄청나게 심적 고민에 빠집니다. 그 학생이 돌아와서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요즘 잘 지내니? 그랬더니만은 선생님 저 요즘은 상급생한테 맞아요 라고. 그 시설에 가가지고 순간적으로 저는 완전히 무너진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해놓은 거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을 구출해가지고 나름 내가 믿고 있었던 사회의 어떤 시설에 내가 보내는 것까지 했는데 그 학생은 오히려 이제 구출할 수도 없는 공간에서 이제 구탈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그런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하던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잘 내고 그럼 국가는 그걸 갖고 복지사업을 하면 우리 사회가 잘 될 거야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정말 세상에 진짜 음영지역이 많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마침 정치 제안이 들어왔길래 내가 그래도 집권정당에 어쨌든 비대위원 정도 하면은 이런 거 정도 내가 얘기하면 관심을 세상에 가져주겠지 라고 해서 가서 기자한테 얘기했더니만은 저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근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지금 집권당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 문제는 관심 순위에 못 들어가요. 집권당에. 왜냐? 이것보다도 더 시급을 요하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하는 동안 제 제자와 같은 아이들의 삶은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복지 수요를 아니면 세상을 바꿔야 되는 변화의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비영리단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욕구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잘 보면은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지금이랑 모양이 많이 달랐던 시절이 있었죠. 예전에 아버지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는 어쨌든 회사 다니고 주말에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 당시에는 주 5일수도 아니니까 일요일날 종교활동 정도 하는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주 5일째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일요일은 뭐 종교활동을 하고 가족들과 보내고 한다 하더라도 하루가 더 비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세상을 바꾸고자 싶어하는 욕구, 제3의 욕구라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보통 서구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증진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왜냐?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들은 이제 예를 들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가 한 80% 정도 됩니다. 어느 누구나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양과 그것을 위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그 묘하게 교육받은 수준과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자기 사회에 있는 일정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은 다 사회에서 배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참여를 좀 권장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그 베나사의 대구에 있는 한 교육장에 성적표 저희가 변화치를 갖다 놓은 건데요. 여기 3반에 보면 7점짜리가 67점이 된 게 있습니다. 저는 저 학생을 보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저 학생은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왜냐 안 해가지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안 했어요. 굉장히 집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뭐 딱히 식사는 뭐 잘 챙겨주고 그러지만은 할머니는 둘이 사는데 그래도 교육까지 챙겨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에 뒤쳐져 있었는데 저 학생을 한 달 가르치니까 67점이 됐어요. 저기 한 달 가르치고 난 뒤에 수치입니다. 7점짜리 67점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2년 가르치고 졸업시켰는데 수학은 거의 100점밖에 안 받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복지라는 것을 하나의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번 간단히 한번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생긴 복지정책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열거해볼게요.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등록금 전체 총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다 숫자를 더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 맞춰보세요. 2조?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총액이 1년에 15조 원입니다. 15조 원인데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7조 정도 지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7조 정도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뭐 대학에서 지원하는 것 빼고 세금으로만 나가는 게 한 4조 정도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 사람당 지금 그것만으로 한 10만 원 가까운 조세 부담이 생긴 겁니다. 4인 가족이라고 치면 40만 원 정도 한 가정에 부담을 더 하면은 우리가 평생 40만 원씩 더 부담하면은 반값 등록금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편하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또 다시 하나 도입된 복지정책 생각해보시면 누리과정이라고 있죠. 고입비 지원하는 거. 그것도 한 4조 됩니다. 매년. 그러면 그것만으로 각 가정마다 지금 조세 부담이 한 80만 원 정도씩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담배로 내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무슨 재산세로 내는 것이든지 80만 원 정도 조세 부담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약간 궤를 더해서 지금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지급하기 시작했잖아요. 기초노령연금이 나중에 가면은 한 연간 40조까지 됩니다. 지금 제도 그대로 가면은 40조 요거만으로 간단히 계산해 보시면 되는 게 지금 이 세 가지 박근혜 정부에 새로 도입된 이 복지 정책들만으로 이 세 가지 복지 정책만으로 여러분 가정은 지금 연간 480만 원 정도의 조세 부담이 새로 생긴 겁니다. 480만 원 정도. 물론 여러분이 중간보다 약간 더 벌고 계시다면은 600만 원, 700만 원 더 부담하셔야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추가된 조세 부담입니다. 어떤 분은 뭐 법인세를 늘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에 세금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계속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1인당 한 그 정도 부담이 지금 한 1인당 한 120만 원, 140만 원 정도 부담이 더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정책만으로. 근데 해달라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말한 그 아까 말했던 세 번째 단계의 사회, 복지사회라는 것이 과연 조세 정책만으로 아니면 우리가 세금 부담하는 것만으로 이룰 수 있겠느냐. 지금 세 가지 해결하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학생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 학생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육을
제 궤도의 교육이 다시 오르지 못하고 7점짜리 수학 7점짜리 학생인 상태로 쭉 갔으면은 뭐 제가 극단적으로 공부 못한 사람이 사회에 짐이 된다 이런 말 하는 건 절대 옳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뭔가 나중에 갔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됐을 만한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잘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학생은 수학 같은 경우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다고 꿈이 수학 선생님이 됐습니다. 저 학생은 이제 저 상태로만 가면은 나중에 뭔가 다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살아가겠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어떤 대학생들이 봉사단체에서 조기에 개입해가지고 한두 달 정도 자기 방학 때 열심히 한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복지 대상자가 복지 기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전환은 아주 중요한 거죠. 조기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복지제도들은 대부분 이런 모델을 따라갑니다. 조기에 진단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자랑하는 건강보험제도겠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같은 나라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근본은 뭐냐면은 예방, 조기 진단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몇 년 전에 우리가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을 지원하기 시작했을 때 야, 돈이 남아서 저런 짓까지 하는 거냐, 별짓 다 한다 이런 얘기 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는 충치가 생겼을 때 썩어가지고 이빨이 아플기 전까지는 웬만해서 치과 안 가지 않습니까?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공짜라고 아니면 싸다고 보험 스케일링 받으러 가게 되면은 충치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겠죠. 의사 선생님 입 한번 쓱 열어보면은 여기 썩기 시작했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조기에 진단하면은 나중에 골마가지고 신경치료해야 될 것을, 보험료 들어가 신경치료해야 될 것을 갉아내기만 해도 될 수가 있어요. 충치 조기에 진단하면은. 그럼 보험 스케일링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을 절약하는 겁니다. 해준다 하더라도, 보험 스케일링 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거죠. 국민들에게 뭔가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나중에 과다 지출될 수 있는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뭐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들, 복지 문제라는 것들이 조기에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 조기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냐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조세를 부담해야 되는, 돈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의 참여를 많이 요청하는 거죠. 저희 배나사라는 단체는 참 재밌는 것이 수학 수업하는데 아주 간단한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1시간 동안 수업을 해요. 1시간 동안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 40문제를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게 다 풀면 집에 가고 다 못 풀면 집에 못 갑니다. 선생님도 학생도 둘 다 같이 집에 못 가요. 은근히 이 원칙 하나 때문에 이 단체가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성적도 많이 오르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 집에 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 가르쳐야지만 빨리 애를 다 풀려야지만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절을 하는데 비영리 단체를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의 도전들, 그로 인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그때 2009년도의 일이었는데 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동방신기랑 빅뱅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아이들이 이제 웬만해서 수학 문제 풀라고 하고 야 니네 다 안 풀면 집에 못 간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은 내 선생님 집에 안 갈게요 라고 반응해요. 잃을 게 없는 중학교 2학년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진짜 잃을 게 없습니다. 야 니네 집에 안 가면 큰일 나잖아 그러면은 아니요 여기 에어컨 나오고 좋은데요 라고 답하는 게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예. 그럼 그 잃을 게 없는 자들을 어떻게 집에 보낼 것이냐가 굉장한 도전 과제가 되는데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하더니만은 저희 쓰는 문제집 갖고 나가더니만은 밖에서 나가서 문제집 다 수정해 오는데 거기 문제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을 뭐 원래 철수, 영 이런 거 있는 이름들 전부 다 동방신기 이름 바꿔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변화를 갖고 올까라고 고민하면서 한번 해보시오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서 이러더라고요. 여학생들한테 가서 야 니네 평소에 동방신기 좋아한다고 난리치고 오빠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오빠들 이름이 들어간 문제집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는 오빠들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전 들으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첫째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은 어쨌든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 아니면 공부 안 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은 문제를 받으면 읽어보지 않고 안 풀어요. 그런데 첫째 우선 오빠들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지를 읽어봅니다. 우리 오빠들의 이름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알기 위해 가지고 문제를 읽어봅니다. 그 문제를 읽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내가 풀 줄 아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살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여기서 극단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아이들은 이제 빅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거부했어요. 그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빅뱅 이름이 들어간 문제 만들어주면서 오빠들의 명예를 걸고 풀어라. 니네가 동방신기 팬들보다 느리다는 거를 오빠들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반응하더라고요. 뭐 어떤 이유로 반응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진짜 별짓 다 한다 이런 생각하면서 반응했는지 진짜 오빠들을 위한 팬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날 굉장히 그래서 교육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만에 다 풀고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그 다음날 생각해봐도 애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여서 조금씩 아이디어를 변형해서 낸 게 그 다음에는 문제지 들어간 이름을 애들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애들 이름을 바꿨더니만은 비슷한 효과가 있죠. 애들이 내 이름이 어떻게 낙업되는지 보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애들이 속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은 문제지를, 수학 문제지를 완전 소식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김강혁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김강혁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모든 문제지 이름이 강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과학을 가르치는데 과학 문제였는데 과학에 보면 이제 뭐 공 위로 던지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몇 초 뒤에 땅에 떨어지겠느냐 이런 문제. 그날은 다 강혁이가 공을 던지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수업이 뭐였냐면은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장난친다고 아이들의 소식을 다 집어넣었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선생님들하고 애들이 얘기하면서 애들이 해준 얘기를 선생님들이 전부 다 기억해가지고 거의 신문처럼 만들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강혁이 이름이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까지 저도 반성하면서 참 교육적으로 안 좋은 짓을 했구나라고 반성하라고 문제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떤 문제였냐면은 지난주 안타깝게도 여자친구와 헤어진 강혁이는 슬픈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슬픈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10m 높이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땅에 떨어지기까지 몇 초가 걸렸겠네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강혁이한테 미안한 일을 한 건데 어쨌든 그 문제의 특성이 뭐였냐면 그 문제지가 나간 순간 그런 비슷한 류의 내용이 들어간 문제지가 나간 순간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 김강혁 너 진짜 여자친구랑 헤어졌냐? 아니면은 뭐 어제 PC방에서 뭐 레벨 며칠 달성한 누구누구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가 하는 교육공사단체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용산구에 그때 하고 있었는데 용산구 관내에 있는 9개 학교에서 저희가 12명 학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서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서로 소통도 안 하고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잘 물어보지도 않고 이랬던 게 저희가 교육할 때 있어가지고 애들이 약간 흥미를 못 붙였던 이유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서로가 알게 되니까 서로 친해져요. 뭐 누가 무슨 게임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면은 끝나고 어디 가자, PC방 가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교실 수업 분위기가 완전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 하나 도전해가면서 뭔가 개선시켜나가는 작은 노력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걸 보면서 아 결국에는 이 자잘한 도전들이 뭉쳐가지고 나중에 어떤 큰 결과를 내겠구나 이런 성과를 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결국 기업이단체라는 게 이런 게 도전해볼 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강연을 하고 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기업단체 해도 될까요? 이런 기업단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모르죠. 제가 뭐 병아리 감별사도 아니고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고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단체를 해보고 싶다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아주머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도대체 당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고등학생이 자기는 자기 삶에 큰 문제가 급식이래요. 자기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급식이 맛없어서 그렇대요. 급식의 품질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수준이 딱 그렇지 뭐 고등학생 수준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줬는데 이 학생이 저한테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뭘 잘합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자기가 SNS를 잘한대요.
SNS를 잘하는 게 뭐지? 그냥 페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SNS를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 해법을 SNS에 찾는데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시오.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했더니만은 그 다음부터 이 학생이 저 놀래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학생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우리 학교는 급식 나올 때 오뎅탕 같은 거 이렇게 나올 때 건더기 양도 굉장히 적고 부실하다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문제인식으로서는 좋다. 과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만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렇게 모은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걸 하겠느냐? 저한테 페이스북 같은 거 써봤냐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 저 써봤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사진 올린 다음에 사진에다가 얼굴에다가 태그해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누구다, 사람 이름을 사진에 달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학생이 저한테 했던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비영리 단체 또는 어떤 이런 SNS 서비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만여 개의 학교에서 한 학교당 한 사람씩이라도 자기 학교의 급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매일매일 거기다가 메뉴 이름을 전부 다 태그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면 어떻게 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라고 제가 물어봤더니면은 이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아이언맨 이런 거 봐도 쫙 컴퓨터가 이제 계산해서 앞에 눈앞에 펼쳐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되면 그 컴퓨터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오뎅탕이라는 학교의 급식 사진을 다 모아서 보여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한 500개 학교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우리 학교의 품질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떤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10년 동안 우리 학교에 급식 사진을 찍어놨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우리 학교에 나왔던 오뎅탕의 사진들을 일렬로 보여줘. 그럼 이게 시간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저는 왜냐면 제 스스로도 그런 경험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급식할 때 보면은 저희 영양사 선생님이 진짜 월말과 월초에 힘 조절을 잘 못했어요. 월초에 맛있는 거 다 내놓고 월말에 가면 이상한 거 내놓고 이런 그 급식 조절 되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볼 수도 있죠. 급식 업체별로. CJ가 급식하는 학교들만 모아서 볼 수 있고 아오공이 하는 것들만 모아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지역별로 묶어볼 수 있겠죠. 부산권에 있는 서부산권에 있는 학교들만 모아보면은 뭐 급식 도매업자가 뭐 예를 들어 오뎅 도매업자가 뭔가 단가를 잘못 납품하고 있는 것인지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괜찮다. 그런데 제가 이 학생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로 물어봤어요. 자, 이것이 진짜 추진력이 있고 변화를 일으키려면 굉장히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뭐 어떤 이 항의를 할 만한 조직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들겠냐 고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저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저를 KO 넉다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준석 씨 만약에 저렇게 해서 저희가 전국 만여 개 학교에서 사진 찍어 올리고 태그만 달아서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엄마들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에 한 마디도 반박을 못했어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자는 거죠. 만약 전국의 모든 학교의 급식 사진이 매일매일 찍어서 올라오고 엄마들이 스마트폰에서 그걸 볼 수 있고 내 아이 학교 설정해 놓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11시 50분에 급식이 나오면은 12시에 엄마들의 핸드폰에 띠링하고 알람이 뜨겠죠. 당신 아들이 오늘 이걸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학교들은 이런 걸 먹고 있습니다. 비교했을 때 만약에 눈에 띄게 품질이 떨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다 먹기 직전에 급식실을 습격하겠죠, 아줌마들이. 저는 사실 이 학생의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에는 왜냐면 이 얘기를 듣고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급식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왔죠, 지금까지. 근데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 정치인들이란 사람은 또 단순해요. 이런 생각해보자면은 정치인들은 이건 그 약간 다른 사진이긴 한데 이 학생은 이제 심지어 손 안 대고 홈푸는 지역까지 갔어요. 왜냐면 이 아이디어를 듣고 부산에 있는 부산 CEO 한 분이 뭘 했냐면은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부산교육청 학교 급식 전공 공개 등에 대한 조례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사진 찍어 올려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손 안 대고 홈푸는 지역까지 간 거예요. 모아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한테 만약 이걸 해결하게 놨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제가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부산에 있는 저희 국회의원 2분 정도하고 밥 먹다가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봤어요. 의원님 만약에 의원 동네에 급식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원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그거는 감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뭐 처벌하고 아니면 예산을 늘려주는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치인들한테 맡기면 나오는 답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정치인들에게 위임해준 권한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한테 위임해준 권한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군가를 감사할 권리.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규제할 권리.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권리. 이 세 가지를 준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이 세 가지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예산을 쓰는 형태로 귀결돼요. 이런 건 좀 굉장히 비효율적인 형태로.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앱을 만들어가지고 SNS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건 창의력의 영역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급식비를 2배로 누가 국회의원 인상해줬다? 그런다고 해서 급식 품질이 2배로 올라갔을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떤 복지가 이루어질, 비효율적인 어떤 행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고등학생의 접근 방법으로 가면은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단계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방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과천의 어떤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그 중에서 저는 생각해 볼 만한 게 교육이나 아니면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과천에 존재하고 상존하고 있는 문제들, 물론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을 더불어가지고 젊은 세대가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바로 옆 동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움을 나는 사람들 교육장 의왕시에는 2개나 있어요. 네, 의왕시는 의왕 청계 단지 쪽에 저희가 하나 있고 부곡 쪽에도 하나 있고, 의왕시의 저소득층학생은 누구나 이제 배나사 교육장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 과천 같은 경우에도 과천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젊은 리더들이 관심 갖고 참여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권장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꿈이 이제 최근 사진인데, 제 꿈이 이제 계속 저도 꿈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SH공사랑 저희가 같이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든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배나사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임대 아파트 거주민 40만 명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단체의 이제 목표인데, 이런 것처럼 제 스스로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서울과 대구 같은 경우는 저녁에 저희 교육장이 생길 겁니다. 그처럼 여기 과천에 있는 젊은 세대도 분명히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회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저희 배나사 교육장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아마 올해까지 8개, 내년까지 20개 정도 이렇게 생길 텐데요. 대한민국의 지금 저희가 5% 정도의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기준으로. 내년까지 한 10% 정도로 그걸 늘리는 게 목표고,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이 될 텐데, 아마 이런 일들, 어떤 리더가 또다시 과천에서 나와가지고 저와 함께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줬던 수업이 뭐였냐면은, 하버드대학교의 수업을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게 아마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수업일 겁니다. 저스티스라고 하는 수업. 그게 하버드에서 되게 유명한 수업이긴 한데 꼭 좋은 수업은 아닙니다. 되게 약장수 같은 수업이라 저는 생각해가지고 전 그걸 일부러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대체해서 수업 듣겠다 신청했는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간 좀 인생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수업을 들었던 게.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다른 수업이 동양 철학이었어요. 동양 철학을 영어로 배우는 기분은 당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제가 그 수업 들었냐면 굉장히 권위자가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투에이밍 교수님이라고 세계 유교 사상의 권위자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름값 보고 제가 한 건데, 저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 이번 수업, 이번 학기 내에 하나도 이해 못했을 거 안다. 네, 교수도 알고 있더라고요. 어려워서 이해 못했을 거라는 거.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지 이제 들어봤거든요. 저 칠판에도 저렇게 쓰더라고요. 인세선 러닝이라고 위에 써놨는데 저게 뭐냐면 끊임없는 공부라는 뜻이에요. 끊임없는 공부. 근데 저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어요. 유교 사상에 약간 맞닿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사람은 계속 공부해야 된다, 끊임없는 공부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계속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넣어가지고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 말뜻을 끝까지 이해 못하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치 활동 하다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정치한다 했을 때 저한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가장 그리고 많은 책무가 뭐였냐면은 방송 나가고 토론회 나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 저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제가 최고위원, 비대위원급이기 때문에 상대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이 제 상대고 막 이랬어요. 노회찬, 김부경, 아니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제 상대였거든요. 저는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속절없이 이제 속된 말로 털리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방송에 가게 되는데 끝나고 보면 반응 보면은 윤석이 되게 더 잘했다 이런 얘기도 많고 해가지고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달린 거 보면은 이준석 무슨 새누리당 지하에서 무슨 10년 동안 가르친 인지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가둬놓고 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 사람이 뭐 숨겨둔 박근혜 아들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까 저는 왜 그런지 이해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력이 있다면 배나사 활동을 제가 했던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나사 활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어쨌든 매일매일 내가 예를 들어 40문제 풀리고 집에 가야 되는 제가 살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죽어도 중학교 2학년 공부 지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쉽게 설명하는 게 제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배양대스 능력이.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저는 제가 원래 어릴 때 대학 졸업하고 왔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 제 화법에 있었어요. 저도 나름 엘리트적인 삶을 살아왔다 보니까 어려운 말 섞어 쓰고 아니면 뭐 유학 갔다 왔으니까 영어 섞어 쓰면서 설명하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집에 못 가요. 중학교 2학년들 갔다가 집에 못 가요.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제 화법이라는 거는 중학교 2학년 공부 못하는 애들도 뭔지 알아들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쉽게 설명하는 게 제 화법이 된 것이고 조는 애들이 생기지 않게 그 톤 같은 것도 자연적으로 조절하게 된 것이고 이걸 제가 그 당시 한 7년 정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정치를 하게 됐을 때 제가 정치하게 될 줄은 몰랐죠. 정치하게 됐을 때 저의 가장 큰 무기라는 거는 제가 그냥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제가 비영리단체에서 해왔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배양된 능력이 제 가장 큰 무기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항상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도 있겠죠. 내가 어쨌든 어떤 목표가 있다면은 최단거리를 가기 위해서 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슨 간호사가 되겠다 그러면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따로 있겠죠. 근데 간호사가 됐을 때 그 간호사들 중에서도 특별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간호사 되기 위해 했던 노력들 외에 했던 다른 노력들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저랑 친한 사람 중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때 김풍 씨가 있습니다. 김풍 씨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풍이 형을 만나면 항상 하는 이거 형은 대단히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따지고 만화 잘 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어쩌고 보니까 만화 그리는 사람 중에 요리를 되게 잘해요. 요리하는 사람 중에 만화를 잘 그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풍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거겠죠. 그런 게 굉장히 특수한 우리 사회에서 아까 말했던 스펙을 이기는 어떤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떤 결합을 통해서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몇 안 되는 유일한 사람이 되느냐 어떤 경험을 통해 남들이 안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을 거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있으시다면은 그거 외에 추가해가지고 그것이 비영리의 영역인 어떤 영역이든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장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제가 방송을 가장 잘하는 사람도 아닐 겁니다. 정치를 가장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일정 부분의 영역을 저는 제 목표의식을 통해서 엮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런 자리에도 제가 초대받게 오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제가 활동할 만한 다른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